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이게 오늘 일단은 매불쇼가 지금 휴방이라서 대목을 톡톡히 누리는 것 같습니다. 동시 접속자가 지금 3,200분. 시작과 동시에 이 정도는 거의 2배 수준이에요. 이야, 너무 감사하다. 자, 방송 마칠 때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김종대 전 의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캐대헌에 홀딱 빠져 계신 우리 김종대 전 의원이시고요. 글쎄, 내가 데모넌터 쓴지 사자보이 쓴지 내 정체성 전쟁이 시작됐어요. 사자보이스 쪽이 가깝죠. 사자보이스 가깝다고 봐요. 그 주인공 진우? 진우? 비슷한 것 같아요. 괜찮네. 이거 앞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우리의 노짱자매 노영희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노영희 변호사 안 나오시니까 찾는 분들 많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너무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제 여기 양지열 변호사가 대체해 주셨는데 가는 내내 툴툴거리면서 왔습니다. 본인이 최선을 다했는데 계속 노영희를 찾는다. 자,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0주년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 맞이해서 다양한 행사들도 진행되고 있고 어제 전야제 행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뉴스다이브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의 생일입니다. 탄생일, 탄신일. 댓글창에 노영희 변호사 축하 메시지 올려주시는 분들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올려주십시오. 그런 것만 있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경품은 없고? 진희님이 노변 생일 축하드려요라고 해주셨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체스커 크롬로프님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혜경님도 축하드려요. 무과금님도 축하드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와, 광복절이 생일이에요. 네, 광복절 양력으로. 어머니 아버님이 그러니까 너무 좋으셨구나. 너무 좋았나 봐요, 진짜. 우리 아버지는 또 45년생 8월, 45년 8월생이에요. 해방동이시구나. 네. 그래서 또 아주 좋은 의미가 좀. 아니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지도 그때 출생하셔서 이름이 김독립이에요. 아, 진짜로요? 다른 형제들은 다 이렇게 그 현자를 쓰는데 돌림자를. 그 우리 작은 아버지 한 분만 이름이 김독립으로 할아버지가 태어나셔서 멋지다. 그러니까 할아버님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생각을 하셨던 거지. 아니 그렇죠. 8.15에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저기 해방과 동시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작은 할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독립이면은 45년생. 저희 아버지 정말 딱 그날 태어나셨다고요? 나는 모르겠는데 해가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해방이. 그래서 이름을 김독립으로 지으셨어요. 멋지다. 아니 노독립 어때요? 노독립? 노광복이 낫지 않아? 독립보다 광복. 자, 우리 광복이 누나. 도덕이는 같아. 광복희 괜찮다. 그럼 괜찮네. 다 좋습니다, 저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 생일 축하해 주시는 메시지 굉장히 많이 오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줘서 고맙다. 네,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말 이런 건 너무 좋다. 뭐야, 거의 아이돌이네. 시사계 아이돌. 시사계 아이돌. 자, 우리 노영희 변호사 생일 겸 광복 80주년 특집 뉴스 다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말은 특집인데 특별한 건 없어요. 뉴스가 워낙이 많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이 대부분의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이라는 말, 그러니까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 등등등 그 역사 위에 그 응원봉으로 대표되는 빛의 혁명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는 대대로 그 일본 관련된 메시지 그리고 북한 관련된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북한 관련해서는 그 9.19 군사합의 얘기를 하면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한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련해서도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끔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메시지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냉전적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한다. 이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이제 전년도, 전전년도 그 광복절 메시지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는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라는 표현이 있었고 반자유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 23년도에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고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시키는 반국가 세력, 이 표현이 그때 등장을 했었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그 경축사를 그 들으신 소감, 우리 김정대 전 의원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문장은 평이했지만 내용은 파격이 많았어요. 예, 그 저기 남북 관계 얘기하는데 선제적이란 표현이 들어갔거든요. 예. 이거는 윤석열 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하고도 다른 겁니다. 비근한 예로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을 2017년에 했는데 예. 확성기를 못 없앴습니다. 이때 네. 보수 세력이 또 와글와글 떠들까봐.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 확성기가 체제 공격, 탈북 권유 이런 것들인데 대신 편성을 바꿨어요. 아이돌로, 날씨, 노래. 생활로, 연속곡으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넘어오라고 방송했는데 한 명도 안 넘어오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좋은 걸 틀어주니까 떼거지로 넘어오기 시작하는데 아주 역설적 현상이 생기다가 4.17 판문점 선언 때야 방송을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그냥 중단하고 아예 철거까지 해버렸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방송을 중단했어요. 이런 선제적인 어떤 조치는 과거 진보 정부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상호주의로 한다 그랬지 일방적으로 한다 소리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거든요. 이런 거 다루고 그다음에 일본 관계도 대통령이 25일 날 트럼프 만나러 가는데 그 직전에 일본을 들려가는 것으로 정했는데 이것도 처음이죠. 이것도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승만 뭐 어느 시절 거슬러 올라가도 없던 일이고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 인터뷰에서 미 국무부 장관 만나기 전에 일본에 가서 외무성을 먼저 만나라. 이게 이재명 대통령 지시였다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진짜 저는 충격의 연속이에요. 이런 사연들하고 이제 오버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도 하셨죠. 곧 더 큰 파도가 밀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관세나 이런 것들 우리가 공급망, 지정학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기후 위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쉴 새 없이 그 파도가 밀려 닥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는 120년의 역사가 이번 파도에 대한민국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런 좀 철학적인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주변 정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지금 굉장히 전환기에 있구나. 이런 것들이 곳곳에 그 장치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되새겨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오늘 학습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오늘 되게 기뻤던 게 이시바 총리가 그 일본 그나마 물론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반성이라는 말을 썼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종식 후 80년이 지났다. 지금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다수지만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게 지난 2012년 이후 13년 만이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돌아가셨던 그 아베 총리 이후 이상해졌던 그 일본인들의 마음을 다시 조금 되돌리려는 시도 같아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뭐 일왕은 계속해서 그동안에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번 걸 계기로 해서 일본도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들이 중요한 건데 이시바 총리는 그 총리 전부터 비슷한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왔던 인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23일이면 이 두 정상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도 좀 기대가 되고 또 그 두 정상이 만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또 만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도 이제 진짜 관심사가 그때 되겠습니다. 특집 방송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큰 어떤 격변을 예고하는 역사적 현장이기 때문에 방송들 다 특집 방송 준비하셔야 돼요. 한결의 제작진들이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네요. 왜요? 바빠지니까. 일거리 생기니까. 괜찮죠? 특집 하라 그러니까? 떨떠름한 표정이. 설마. 지금 광복절 날 빨간 날 나와 있는 것도 지금 막 특집까지 하라고. 그래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네. 자, 이렇게 광복절 경축사 이야기 짧게 해봤는데요. 그 이후에 나눌 이야기들이 지금부터가 저는 이게 뭐 저희가 특검 수사 내용이라든지 쭉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시작은 아까 아바아도르님이 장윤미 변호사의 그 연기를 기대한다라는 댓글을 저도 너무 기대돼요. 네. 오늘 요거 연기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내가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거? 해볼게요. 큐. 내가 다시 남편이랑 살 수 있을까?
아주 서정적이야. 아주 너무 지금, 아름다워. 너무 과했나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세요. 한마디 더 어떻게? 이제 거기 변호사하고 한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말 하고 보니까 쪽팔리네. 오빠 손금 봐줄까? 사주 좀 나한테 얘기해봐. 사주 좀 얘기해봐. 시가 몇 시야? 난 다시 말할래요. 오빠 잘 가. 아니 이게 다시 만나지 마. 뭐 아시다시피 특검 소환 조사 와가지고 그 점심 시간에 변호사들과 나누던 대화라는 것인데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뭐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이런 대사를 남겼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이거 변호인단이 오픈한 거잖아요. 완전. 근데 사실 변호인단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가장 중요한 게 무기력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이제 심리학 이론에서도 이 학습된 무력감 이런 것도 있지만 무력한 게 사실은 그 사람을 가장 갉아먹는 약간 좀비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기본적으로 상황도 완전히 바뀌었지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A라고 하는 거를 막으면 B가 튀어나오고 B를 막으면 C가 튀어나오고 근데 아무것도 막은 건 사실은 없다. 이걸 본인이 절실히 느꼈다는 거고 아무도 못 믿는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사람이 좀 충격받았던 게 문고리 3인방. 그때 이제 조현경 씨가 사실은 미안해요. 미안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3명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배신했다, 이탈했다라고 어긋난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사실 그 이름을 언급 안 한 이유는 물론 뭐 자기도 알긴 알겠지만은 그게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이 되게 곤란해질 수 있어서 그런 건데 그때부터 사실은 내 주변에서 가장 측근에 있다는 이 사람이 나 이렇게 배신했구나. 이제 이러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측근이 뭔가 돌아섰다 그러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일종의 넋두리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변호인단이 이걸 공식적으로 언론 공지를 했다라는 맞습니다. 게 뭔가 이게 노림수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동정표를 좀 노린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씨의 본어에는 하나의 신호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 게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노 변호사님이 예전에도 짚어주셨지만 윤석열은 이거 내가 다 한 거다. 최소한 나가서 본인이 덮어씌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넉넉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로선 여보 나 당신이랑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윤석열 씨는 정말 사면복권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형이 그냥 사형 무기 거기서 출발하는 죄를 저질러 버렸단 말이에요. 김건희 씨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어쨌든 짜잘짜잘 다 모으면 굉장히 중형을 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걸 어느 정도 털면 희망이 있다라고 본인은 볼 텐데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 유일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여보 나 당신이랑 같이 살아야 돼 라고 이제 하는 게 아닐까. 연기돼. 근데 여보 소리를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네. 다시 한번 해봐요. 여보. 남편에게 호칭을 여보라고 하세요? 예, 저는 오빠라고 하진 않고 그냥 결혼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낯간지럽지만 여보 이렇게 되니까 어머 제 여보라고 잘하네 이렇게 부모님들이. 저희는 여보라고 한 다음에 뒤에 세요를 붙여요. 어색해서. 여보세요? 유머 1번지네요. 지금 이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 사실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은 뭐 2시간 남짓밖에 안 된다 그러고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 내용 종합을 좀 해보면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하고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동아일보 오늘 보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본인이 방어권이 전혀 없는 외부의 일들이 지금 정보가 쏟아지면서 손을 쓸 수 없다는 부분에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18일 월요일에 다시 출석하라라는 게 19일이에요. 18일이에요. 18일. 19일이란 말도 있고. 예, 18일이라고 보도에 지금 오전 10시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출석 여부는 당일날 알려주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냈다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식사를 못한다, 이런 건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뭔가 추후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긴 해요. 맞습니다. 이거 안 나가겠다는 거 원래는 처음엔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월요일 날 오전에 나와라라고 했을 때 알겠다라고 했는데 원래 변호인이랑 협의해서 나가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특히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변호인 일정이랑 입회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고 어떻게든 좀 내빼려고 하고 그리고 이 무기력 누가 초래한 겁니까? 본인이 다 통제할 수 있는 정보예요. 본인이 체험자니까요. 변호사들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니까 여기가 더 뚫리고 더
본인이 수세로 내몰리는 상황을 초래한 건 본인이다. 그런데 뭐 변호인이 협의 운운하면서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변호인들의 얘기인 것도 같아요. 변호사들이 사실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변호사들이 그리고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변명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건 너가 와도 못 막는다. 이 얘기를 우리들한테 지금 하는 것 같고. 그렇군요. 오늘 그 방송 전에 김정대 전 의원께서 제일 일찍 오셨는데 원고를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또 무슨 사주야 뭐 이러면서 무성 이야기가 또 등장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서성빈이라고 이제 아예 언론에 이름이 노출이 됐습니다. 아니 본인이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그 인터뷰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드론돔이라는 회사의 회장이고 그 우리에게는 이제 로봇계 사업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5,400만 원짜리 시계를 영부인 DC로 3,500으로 하나를 샀고 요게 봐라 할인이 되네 그러면서 내 것도 하나 뭐 윤석열 갖다 준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그러니까 좀 사업가 마인드가 있나 봐. 이 사람이 근데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매체마다 약간씩 좀 말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뭐 신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겨레와의 인터뷰 중에서는 본인이 어려서부터 사주, 명리학 이런 거 공부를 했다. 그리고 김건희 씨하고도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잘 통했다. 라면서 2025년 올해가 엄청 안 좋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도 좀 만나보고 그래라. 이런 얘기를 조언을 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이제 명리학을 학문으로 접근했는데 김건희 씨는 이제 손금이나 관상을 보더라. 뭐 이런 걸로 얘기가 잘 통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CBS 인터뷰에서는 윤석열에게 처음엔 그 서울시장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뭐 22년이 되면 운이 터지니까 대권을 한번 도전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 물기를 바꿔줬다. 윤석열에 대해서.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안 믿긴다. 그러니까 시장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말들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기본 맥락을 보면 앞서 얘기했던 무속과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말하는 스타일이 명태균이랑 똑같네. 저는 말투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명태균 씨도 그랬거든요. 그때 자기가 그런 거 잘 봐가지고 잘 통했다. 그리고 막 신기 있는 거를 그러니까 되게 서로 좋아했다. 대부분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인연이 있었다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맨날 틀려져요. 또 이 사람은 또 국내임이 약간 사정을 잘 알만한 분이 그러는데 건진 통해 가지고 또 김건희랑 알게 된 사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야 추억의 이름인데 뭐 천공이라든지. 그 얼굴 박사라고 백재권 뭐 이런 인물들 뭐 지금 말씀하신 명태균, 건진 주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 무속과 연결돼 있는 것이라 그 국정을 뭔가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것 과정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모골이송연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게다가 그 오방주 5개 기둥. 그거는 그것도 지금 다 최재형 목사가 원래 2년 전에 폭로했죠. 국회에서 기자회견. 근데 이제 경호처에서 그걸 이번에는 경호 확인한 거죠. 철거를 했다라는 거고 한겨레 단독 보도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어쩜 그런 그 방송을 제가 같이 했는데 뭐 최재형 목사하고 그거 폭로하고 사진 그거 위성 사진 공개하고 그래서 그 오방 그 시설 그 원리도 있어요. 보니까 저기 깜빡이 입고 용산에 이전할 때 빠뜨린 건데 그 원래 저 경복궁 넘어 청와대 있을 때는 그 관악산이 양기를 이렇게 뽑는 걸 남산이 막아주는데 용산에 오니까 방어 시설이 없어진 걸 깜빡 놓쳤다. 그래서 그 이태원 참사가 끝난 뒤에 서둘러 만든 시설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 오방 그러니까 사천항에다가 5번째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절에 가면 사천항 있잖아요. 거기 하나가 더 더하면은 사방 더하기 하나니까 오방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과 가운데 같은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걸 해설해 준 스님이 출연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이프 안에 뭘 넣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그 마늘, 소금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마늘, 소금을 넣어야 된대요. 그럼 썩었겠구나. 뭐 가치가 아니 물론 그런데 주술적인 뭔가 의미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넣으려고 그 시설을 만든 거지.
저기 그 시설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대요. 왜냐하면 그걸 흉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용수를 흘려 내보내거나 하는 큰 파이프 형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배수 용도라면 뉘어서 땅에 묻어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흘러가게. 이걸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다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 그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하수도 아니고 헬기장의 비탈이라고 잔디. 거기에 뭔 하수요? 거기에 세로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배수 시설이라고 자꾸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그걸 만들고 나서 그 파이프 안에 뭘 넣어놨는가 여기까지 조사를 하면은 이 무속의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호처에서 그 내용을 지금 알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왜 몰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거 당시의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뭔가 설명이 안 되고 있고 한겨레에서 대통령실 당시 출입하던 기자가 지금 저희 뉴스다이브에 그 이승준 기자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거길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곳이 아니었대요. 그렇구나. 헬기장이잖아. 네. 그거는 헬기장은 통제가 되죠. 그리고 이분이 그 체력이 크게 좋으신 분이 아니라 이승준 씨가 그 기자 정신이 부족한 거예요. 체력이 너무 많이 못 쫓아갔나 보네. 그걸 언론인의 지나갈 수가 없겠더라는 거지. 체력으로는 와 진짜 그걸 돌파하는 게 기자입니다. 그리고 기자 맞아요. 그리고 저 사철나무로 이렇게 가려놨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그런데 이승준 근데 그런 걸 못했다. 네. 이야 얼굴 좀 보여주세요. 방송 끝나고 이승준 기자에게 강력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의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JTBC 보도 내용 중에 건진과 김건희 씨가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전화기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건희2 그 정지원 행정관이 들고 있었다는 그 전화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전화에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반말을 하더라. 다 반말이에요. 예. 그 어느 정권도 종교 쪽에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큰일을 도모하는 것도 좋으니 생각해보고 답 줘라. 답 줘라. 답을 줘. 그리고 비밀리에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네. 등의 이제 표현들이 오갔다는 겁니다. 그냥 저는 메시지만 보고는 굉장히 다정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해줘. 이렇게까지 가까웠다라는 것을 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요? 완전히 가까운 거죠. 왜냐면 이상하다고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그 건진법사 법당에서 핸드폰 나오고 2014년부터 16년 사용했던 핸드폰 나왔지. 그다음에 김건희 씨 처음 그 진술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건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해준 것 뿐이다. 그랬죠. 실제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건진을 대신해서 자기가 인사하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다 반말에 서로 간에 진짜 되게 아껴주는 사이 같고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반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격이 좀 달라지면 존대를 하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신부님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신부님한테 존대하듯이 약간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데 계속해서 반말을 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러니까 건진이 정말 유효한 청탁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유효한 고리였겠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고 저는 또 하나 웃겼던 게 이건 아까 서성민 씨 얘기긴 한데 시스템적으로 앞으로는 전화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안한 게 김건희 씨가 그냥 비서 통해 가지고 전화를 받는 거니까 김건희 씨의 약간 수준이라는 게 시스템적 이러면 뭔가 대단히 좀 체계적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데 그냥 비서 통해서 한 단계 그냥 두는 허들을 뒀을 뿐인 거. 그러니까 이렇게 허술하니까 거짓말도 이렇게 그러니까 직통으로 전화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상대방 거기다 대고 직통으로 전화하는 것처럼 뭐뭐 해줘라. 뭐뭐 해라. 건진만 직통이 됐던 거지. 시스템의 예외. 그럼 이렇게 따지면 진짜 말씀하신 거 서성빈 씨는 수행비서 그러니까 유경옥 전 행정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쪽으로 전화해서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전화가 왔다. 요게 시스템이라는 거고. 건진은 정지원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연락했다는 그러니까 정지원을 통한 것이라면 그 전화기를 누가 보고 있었겠냐? 건희2 전화기를. 건희가 보고 있었어. 건희가 보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반말로 뭐 이랬으면 좋겠네요. 저랬으면 좋겠네요. 건희가 보니까 그렇게 더 했던 거. 그러면 건희 그러니까 건희라 그러면 아니에요. 김건희 씨는 건진을 뭐라고 불렀을까? 오빠? 뭐 성배 오빠? 성배 오빠. 성배 오빠. 건진 너무 이상한데 성배 오빠는. 아무튼 뭐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을 것 같아. 좀 이렇게 높였을 것 같아. 도사님.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통일교 입장에서는 건진을 통해서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왜 건진이 아직까지 영장을 안 치냐고요. 그러니까요. 난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 지점이 지금 저희의 의문입니다. 건진이 왜 저러고 다닐 수 있게끔 우리 방송을 보실 텐데 특검이.